안녕하십니까. 유익 아카데미 2020 정보 처리 기사 실기 핵심 이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트 1 요구사항 확인 중에서 1.2 현행 시스템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 요구사항 파트에서 확인 파트에서 요구사항 확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요구공학에 대해서 간단히 또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현행 시스템 분석이라는 파트인데요. 이 현행 시스템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과정을 우리가 실기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도 하고 시스템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설계도 하고 구현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화면 설계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구현해 나갈 때에 처음 하는 단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구사항 확인에 대해서 이론적인 요구사항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았다면 그 전 시간에 오늘은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미래에 구현할 시스템, 보통 우리가 as is to be를 라는 용어를 쓰는데 as is는 쉽게 말하면 오늘 배우는 현행 시스템을 말하는 거라고 한다면 to be는 미래의 모델입니다. 미래의 목표 시스템. 그래서 요구사항을 반영을 하면 현행 시스템에서 목표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현행 시스템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있는 경우는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토대 위에 미래로 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의 목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행 시스템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방법, 테크닉, 방법론을 대해서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현행 시스템 파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현행 시스템 파악이라는 것은 현행 시스템이 어떤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행 시스템이 어떤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죠? 보통 시스템은 단독 시스템을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보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기업에서 쓰는 거를 보통 엔터프라이즈급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러면 단일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하위 시스템들이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시스템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공 기능은 어떻고, 그 다음에 연계 정보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 요소를 사용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행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있는데 그 시스템이 그냥 단순히 현행 시스템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 안에 여러 개의 시스템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개 있는 시스템 안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고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또 연계 정보는 뭐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현행 시스템 파악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이고 또 하드웨어가 무엇인지 네트워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시스템이 어떤 상태라는 거, 현재 시스템이 하드웨어는 뭘로 돼 있고 소프트웨어는 뭘로 돼 있고 네트워크는 뭘로 돼 있고 어떻게 구성돼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기술을 썼고 어떤 표준에 따라서 만들었고 또 데이터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복합적으로 디테일하게 또 파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현행 시스템 파악하는 절차가 있어요.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보처리 기사 시험을 이제 실기를 보는 거니까 키워드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가로놓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서술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절차를 써봐라. 그러면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외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막 외우려고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자, 그래서 현행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하위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드웨어하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현행 시스템 파악이라고 했으니까 절차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단계라고 했을 때는 이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기능이나 인터페이스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먼저 어디를 보는 거예요? 숲을 보는 거예요. 숲을. 그렇죠? 시스템이 숲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나무들, 꽃들, 뭐 거기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식물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뭐 기능들이나.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구성이나 기능이나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파악을 하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먼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건데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구성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파악한다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의 어떤 속성, 구체적인 속성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서로 어울려져 있는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그 내부에 포함되어 있을 테고 분명히 그 소프트웨어 간에 어떻게 그 구성 요소들 간에 그 기능들 간에 어떻게 아키텍처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장비들, 전산 장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보 자원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하드웨어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단계를 잘 살펴보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스템의 큰 숲을 보고 그 숲이 시스템의 구성이 기능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 뭐야? 시스템 간에 어떻게 구성 관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1단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숲이 있으면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으면 숲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이 숲이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 시스템 전체의 구성, 기능, 이런 인터페이스 이런 전체적인 틀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여기 세부적인 거 보면은 이제 시스템 구성 현황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시스템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당연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볼 때는 당연히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구조를 보시고 소프트웨어 구성 또 보시고 그렇죠? 아키텍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구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를 파악하면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하는 물리적인 장비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뭐가 있어요? 뭐 하드웨어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있고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장비 있고 그죠? 이런 보안 장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하드웨어 현황을 살펴보고 그다음 네트워크 구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설명을 이제 드리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시스템 구성 현황, 전체적인 구성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주요 업무 처리 기간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지원 업무 구분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성시 고려사항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현행 시스템을 파악한 다음에 어떤 결과 보고서를 쓴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보고서를 작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 시 고려하는 거는 업무별 정보 시스템의 명칭이라든가 주요 기능들을 명시하고 그 다음에 조직 내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 시스템을 현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현행 시스템에 그냥 구체적인 거 말고 현행 시스템에 뭐가 있고 그 현행 시스템은 어떤 이름이 뭐고 기능이 뭐고 그런 것들을 그냥 쭉 그냥 목록하는 거죠. 목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현행 정보 시스템 목록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뭐 이름이나 그 다음에 뭐 용도나 몇 년도에 들어왔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스템 기능을 파악하는 거는 단위 업무 시스템이 현재 제공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 시스템 목록을 만들었으면 그 정보 시스템별로 세부적인 하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층형으로 서로 구조를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당연히 다른 시스템, 어떤 업무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어떤 송수신 데이터를 주고 있는데 데이터 형식은 뭔지, 그리고 프로토콜은 뭔지, 연기 유형은 뭔지, 주기 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간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때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송수신 데이터 형식이라든가 통신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시스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시스템의 정보 목록과 그 다음에 기능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시스템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를 할 때 쓰는 기능들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아키텍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판단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키텍처,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업무 수행을 위한 계층별 사용 기술 요소들의 최상위 수준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부 디테일이라는 이런 것들 따지는 게 아니라 아키텍처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능 구조 간에 서로 간의 구조가 어떻게 맞물려져 있는지를 최상위 수준에서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시스템별로 아키텍처가 다른 경우 핵심 기간 업무 간의 처리의 기준으로 파악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별로 아키텍처가 다르면 이제 파악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파악해놓고 향후에 개발을 할 때에도 서로 아키텍처가 같은 구조로 돼 있어야 어떻게 보면 새로 미래의 어떤 목표 시스템 구성하는데 편리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선 시스템이 단위 시스템별로 다 다른 시기에 만들었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다든가 다른 어떤 아키텍처 구조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분석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성 파악이라는 것은 단위 없는 시스템에 업무 처리용 설치된 소프트웨어들의 제품명, 용도, 라이센스 수 이런 건 뭐 그냥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의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규격이죠, 규격. 그렇죠? 소프트웨어의 어떤 우리가 이제 제품명이 뭐고 그냥 용도가 뭐고 라이센스가 뭐고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적용 시 기준이 어떻고 그 다음에 보유한 라이센스 수준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보유 목록을 구성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계는 하드웨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시스템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설치된 서버의 위치나 주요 사양 이런 것들을 쭉 파악하는 거죠. 사양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스펙 그죠? 하드웨어 스펙 CPU가 뭐로 돼 있고 그 다음 속도는 어떻고 메모리는 어떻고 뭐 이런 거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과 이중화 구현 여부 이런 것도 따지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중화가 되어 있다는 거는 하드웨어가 이렇게 우리가 뭐 웹 기반의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웹 서버가 있고 우리가 웹 서버 예전에 필기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웹 서버가 있고 와스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DB 서버가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1대1대1로 이렇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와스도 와스 1, 와스 2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요. DB도 DB1, DB2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중화하는 거죠. 이중화해서 이게 이제 여기 이 서버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에 서비스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 가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해서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기간이나 장애 대응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놔야 되는 것이고 인프라 구축 기술 난이도라든가 비용 증가 가능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성 파악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의 유형이라든가 구성 파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행 시스템 분석이라는 것은 거기에 현재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물리적인 자원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록화하고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 작성을 통해서 서버의 위치라든가 서버 간의 네트워크 연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산출물은 뭐 네트워크 구성도 이런 거가 나오겠죠. 그리고 뭐 네트워크 장비 목록, 하드웨어 목록
그래서 이런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하드웨어 전산 장비 목록이 나와야 되는 거고, 2단계에서 아키텍처하고 소프트웨어 구성일 때는 소프트웨어 목록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키텍처에 대한 어떤 구성 요소 파악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1단계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의 큰 틀에서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의 종류, 그다음에 시스템의 용도, 그다음 시스템의 어떤 도입 시기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파악했고요.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1단계 구성 기능 인터페이스 파악, 전체 시스템,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의 현행 시스템의 구성 기능 인터페이스 파악. 두 번째,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구성 파악. 네 번째, 하드웨어 네트워크 구성 파악.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그러는데 숲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체 시스템의 구성 기능 인터페이스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전체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로 들어가는데 소프트웨어 먼저 봅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산 장비, 그래서 하드웨어의 하고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있어요. 요거는 조금 깊이 있게 설명하면 사실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보처리 기사에서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것을 사실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실제 해보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이제 그 큰 어떤 우리가 개념상 이해도 필요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왜 하는지, 왜 필요한 건지를 바라볼게요.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첫 단계에서 현행 시스템을 파악할 때 두 번째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를 파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행 시스템 아키텍처를 파악한다고 했을 때는 아키텍처를 파악하는 거는 이게 단순 하나의 단일 시스템을 우리가 파악할 때 쓰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급에서 단일 시스템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여러 개 시스템 간의 구조와 어떤 큰 틀의 어떤 이게 단순의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키텍처, 구조, 그러니까 기존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기존 시스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기존 뭐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레거시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하고 또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그 다음에 신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기존 시스템의 아키텍처와 신규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것은 이 서로 간의 시스템 간의 구성 요소 간의 구조하는 구조체를 이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체 안에 이제 구성 요소들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 그 아키텍처는 단순히 시스템 간의 구성 요소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설명을 이제 용어 설명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와 그 구성 요소가 가진 특성 중에 외부에 드러나는 특성, 그리고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시스템 구조 또는 구조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때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이렇게 단순히 어떤 단일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그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다른 큰 소프트웨어로 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구성 요소 간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구조나 구조체를 파악하는 건데, 외부에 드러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면 소스 코드나 어떤 그런 기능만 생각하시려면 안 돼요.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만든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점, 그걸 만들고자 했을 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자 했을 때 소프트웨어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요거에 가장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요구한 사람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요구사항, 이런 것도 이 소프트웨어에 다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개발자의 개발 기술,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산출물, 뭐 설명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보는 거지, 단순히 소스 코드만 우리가 소프트웨어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배우는 이 아키텍처나 이런 관점에서 뭐야 이게 뭐 이런 걸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어떤 단일 기능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큰 틀에서 어떻게 뭐 전국 단위로 쓰는 시스템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소프트웨어가 우리 지하철 그 패스 하는 거 있잖아요. 지하철 또는 버스에서 그 카드로 이렇게 저 태그하면은 이게 정산되잖아요. 이게 카드사하고 뭐 은행하고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통신사 그다음에 뭐 저기 막 이 금융사 그다음에 이 지하철 공사 여기 다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이제 대형 프로덕트의 어떤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구조를 파악할 때 이런 관점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전개하기 위한 지침이나 원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어떻게 보면 이 아키텍처를 만들어 놓으면 이 아키텍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침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우리나라를 만들었을 때 헌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헌법.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보면 지침이나 큰 틀의 어떤 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에 어떤 큰 틀의 지침과 원칙인 거예요. 그렇죠? 헌법이.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는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어떤 소프트웨어 세부 기능 설계하거나 이런 걸 세부 디테일하게 설계할 때에 참고가 되는 어떤 지침이나 원칙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이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약간 이제 아키텍처는 어떤 서로 어떤 구성 요소 간의 어떤 구조체를 만드는 거다라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프레임워크는 실제 그 구조체를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집약적인 시스템에서 아키텍처가 표현해야 되는 내용이나 이들 간의 관계를 아키텍처 기술 표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실제 그 아키텍처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IEEE 1471의 버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71인데 오타가 났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어요. 이게 뭐 영어로 돼 있으니까 뭐 헷갈리고 막 이게 좀 복잡하다. 이걸 다 알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소프트웨어 큰 대형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뭐 그 저기 교통 카드 시스템 카드 대중교통 그쵸? 대중교통 정산 시스템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그런 정도의 사이즈의 어떤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그거를 공교하게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키텍처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의 미션이 뭐냐 라는 거를 미션 그 달성해야 된 임무가 뭐냐라는 거를 표현하는 것이 미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미션이라는 거를 아키텍처의 어떤 구조에다가 표현한 거 프레임워크에다가 미션이라는 걸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그 미션은 보시면 당연히 그냥 소프트웨어의 임무, 목적, 달성해야 되는 목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여기 시스템에 우리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 때 그 달성에 대한 목적이 미션이고요. 거기에 풀프리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풀프리즈. 그래서 충족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스템은 미션을 다 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1대 다라는 표시예요. 여기 1점점점점 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을 달성하는 시스템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션이 우리가 달성해야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라는 게 임무예요. 그러면 그거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하철은 못하죠. 고속철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뭐 버스 타고도 갈 수 있고 뭐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걸어서도 가려면 갈 수도 있죠. 그 배 타고도 갈 수 있겠죠. 뭐 이런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미션을 달성하는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환경들이 여기 environment라고 되어 있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influences라는 영어로 썼고 inhabits 그래서 종속된다. inhabits 이렇게 상속됐다.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은 환경에 그 환경이라는 거는 시스템이 설치되는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이 사용되는 환경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environment 환경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하나당 아키텍처는 하나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바라보는 사실 아키텍처는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요 박스죠. 요 박스. 박스 돼 있죠. 박스. 요 박스 부분이 아키텍처.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은 반드시 아키텍처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아키텍처는 디스크립션으로 표현된다. 디스크라이브도 표현된다. 그런 뜻이죠. 서술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키텍처는 아키텍처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산출물이에요. 그러니까 아키텍처 구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모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디테일하게 서술한 거, 기술한 거, 뭐 그림으로 그린다든가 말로 표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말로 서술한 그 어떻게 보면 보고서 같은 거죠. 산출물. 그래서 그게 아키텍처 설명서라는 것이죠. 디스크립션이. 여기 보면 구성 요소의 오른쪽에 표에 보면 아키텍처 명세서라는 용어로 썼어요. 그래서 아키텍처 디스크립션. 그래서 아키텍처를 기록하기 위한 산출미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키텍처 설명 명세서는 여기 보시면 스테이크홀더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크홀더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보통 이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성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 그 프로젝트를 할 때에 어떻게 보면 그 스테이크홀더라는 게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해즈라고 하면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스테이크홀더 다양한 여기 또 일대다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화면이 넘어갔네요. 일대다로 표현해 1점점점 별로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시스템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은 그 시스템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걸 개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관련돼서 개발하는데 모든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 여기 보면은 시스템을 개발에 관련된 모든 사람과 조직이 있을 수 있어요. 고객, 뭐 최종 사용자, 개발자, 프로젝트 관리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해관계자는 이 아키텍처 디스크립션 있잖아요. 이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명세서에 어떻게 되냐면 이해관계자는 identifies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해관계자가 이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 명세서를 규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dentifie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어떤 요구, 이해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서 나온 명세서가 뭐다? 아키텍처 명세서. 아키텍처 디스크립션.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의 시스템에 대한 관점을 맞추어서 작성한 뷰로 표현한 게 아키텍처 명세서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밑으로 내려보시면 스테이크홀더가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렇죠? 이해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서 마케팅 담당자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 팔릴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는 사람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보수가 편리하게 잘 될 것인가 또는 고객은 이 시스템을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심들이 다 달라요. 이해관계자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심사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의견과 목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사용자 입장이 있고 유지보수자 입장이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관심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has 그래서 스테이크홀더가 한 사람당 관심사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관심사는 뭐 is important to 그래서 스테이크홀더. 그래서 관심이라는 것은 스테이크홀더는 관심에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사는 스테이크홀더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크홀더는 또 뭘 갖고 있느냐면 뷰포인트라는 거는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뷰포인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관심사를 used cover,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포함한 이게 다루는 거죠. 이게 뷰포인트는 이 관심사를 다루는 건데 이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관심사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측정이 불가능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명시와 명세서로 쓸 수 없는 그런 그냥 의견 같은 거예요. 관심사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입장이라 그런다면 관점이라는 거는 이 개별 뷰를 개발할 때 토대가 되는 패턴이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쪽 파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서 쓰는 게 산출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아키텍처의 핵심 문서예요. 핵심 문서. 그렇죠? 핵심 문서인데 여기를 토대로 해서 바라보세요. 우리가 이 아키텍처를 구성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 아키텍처 명세서예요. 그러면 이 명세서라는 거는 굉장히 명확해야 되고 그 이해가 가능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출물이에요. 보고서 같은 거 작성된 문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키텍처 명세서는 그냥 막 이렇게 말로 막 풀어서 그냥 쓰는 문서가 아니라 규격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문서여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명세서에다가 쓸 때 표현하는 문구나 표현하는 형식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형식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뭘로 갖춰져 있냐? 여기 보면 개별 뷰나 뷰 개괄 문서라든가 인터페이스 명세서들을 포함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에는 뭘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organized by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구성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뭐가 구성되어 있어요? 뷰가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에는 이 뷰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뷰가 표현되어야 되고 반드시 그 다음에 모델이 표현되어야 되는 거야. 여기 모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산출물을 만들 때 규격화된 표현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양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작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뷰라는 것은 이 관점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뷰라는 것은 어떻게 그 관점을 뷰 포인트 쉽게 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사를 그냥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이 갖고 있는 이게 모호한 좀 불명확한 그런 관심사를 뷰 포인트라는 것으로 관점으로 체계화시킨 다음에 그 관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뷰라는 그 틀 안에 형식으로 표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뷰라는 형식은 되게 어떻게 보면 미리 정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나 정해져 있는 우리가 미리 사전에 이 시스템들을 많이 구축하다 보면은 그 노하우나 그런 그 기존의 그 시스템들로부터 축적되어 있는 이 뷰들이 미리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뷰들이 여기 보면은 뷰의 설명을 보면 서로 관련 있는 관심사들의 집합이라는 관점에서 전체 시스템을 표현한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 설명에 대한 하나의 뷰로 구성한다. 그래서 뷰라는 거는 미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뷰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뷰 포인트로 컴포즈드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컴펌즈 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뷰는 이제 뷰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뷰는 쉽게 말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관심사들을 체계화시킨 뷰 포인트를 모아서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뷰라는 것이고 그 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점이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역할이나 책임을 시스템이나 산출물로 보고 싶은 관점이라는 거죠. 산출물에 대해 보고 싶은 관점이라고 그런다면 그래서 이제 여기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에 보면은 여기 관심이라는 거는 identifies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이 관심은 쉽게 말하는 이 아키텍처 명세서에 어떻게 보면
규정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관심사가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 명세서에 관심사가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뷰 포인트는 셀렉트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에는 여러 가지 뷰 포인트 관점들을 선별해서 포함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뷰는 이 뷰라는 거는 이 뷰 포인트를 어떻게 보면 그 체계화해서 시스템으로 전체 시스템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조화해서 그것을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에다가 조직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뷰라는 것은 여기 보면 participate 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뷰 안에는 다양한 모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했잖아요. 뷰라는 것이 체계적으로 표현한 양식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뷰는 전체 시스템을 바라보는 뷰라고 보시면은 그 전체 시스템 안에는 전체 시스템은 뷰 포인트 관점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어떤 패턴이나 양식을 개발비로 이제 개발할 때 표현하는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뷰라는 전체 구성으로 표현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뷰는 뭘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뷰 포인트가 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 맞지만 뷰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양식을 통해서 어떤 형식, 어떤 규정화된 형식을 통해서 표현할 때는 모델을 포함시켜서 모델을 어그리게이티드, 그러니까 하고 뷰는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컨시스트 오브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구성되어 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라는 것이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에 뷰를 표현하는 어떤 구체적인 모델들, 모형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거라는 거는 아키텍처를 결정하고 근거나 회의 결과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는 건 아까 설명했어요. 그래 다양한 기능들을 집합을 표현하고 있는 어떤 컴포넌트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는 이제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간의 관계를 시스템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초적인 구성이며 시스템 운영 환경을 설계하고 진화를 가이드하는 원칙이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어떤 원칙이나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사실 뭐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걸 너무 어려워서 이게 다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뭐 처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스테밍하고 아키텍처에 대한 용어 설명 정도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키텍처 명세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아키텍처를 기록하는 산출물이고 뭐뭐뭐고 뭐 관심을 관점을 맞춰 작성한 뷰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뷰 개발 문서, 인터페이스 문서 등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거를 산출물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고 이렇게 아주 쉽게 시험에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키텍처 명세서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키텍처. 자, 시스템에 대한 용어 정의 다시 한번 볼게요. 시스템은 뭐라고요? 특정 기능 또는 특정 기능 집합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된 컴포넌트의 집합이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것들의 집합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는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간의 관계를 시스템을 구체화시키는 기초적인 구성이다. 그 다음에 시스템 운영 환경을 설계하고 진화를 하기 위한 가이드 원칙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키텍처는 뭐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집합을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아키텍처는 시스템, 그러니까 그 컴포넌트 간의 관계들을 갖다가 표현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시스템이 집이라고 한다면 그 집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청사진이잖아요. 설계도잖아요. 그런 거를 아키텍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4+1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앞에서 배운 거는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전체 큰 틀에서의 어떤 바라보는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실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때 좀 더 아까보다는 좀 더 소프트웨어의 기능 관점에서 구현되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소프트웨어를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으로서 바라보는 관점 5가지 4+1뷰라고 하는데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놓은 시나리오를 4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4개의 관점으로 정리한 건데 4개의 분리된 구조로 구성된 아키텍처 개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4개의 구조가 서로 충돌되지 않는지 요구사항이 충돌되는지 않는지를 증명하는 체크 방법으로 유스 케이스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우리가 설계를 하면 단위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단위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바로 그냥 분석하고 다이어그램 그려서 설계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이 다이어그램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분석하면서 이 전 시스템이 큰 시스템인 경우에는 좀 더 이 한 단계 더 하이 레벨, 상위 레벨에서 바라보는 아키텍처 관점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킨 게 어떻게 보면 다이어그램,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는 시험에 보시면 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4+1뷰가 뭔지라는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뭐 주저리 뭐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시나리오가 4개의 관점으로 되어 있는데 4+1뷰의 뭐 4가지 플러스 1의 뭐 뷰로 우리가 이제 아키텍처를 바라보는 무슨 관점을 뭐라 그러냐 이렇게 뭐 용어에 대한 시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4+1뷰의 구성 요소를 볼게요. 이거는 4+1뷰에서 1은 유스 케이스 뷰를 말하는 거고 이 4개는 논리 뷰, 구현 뷰, 프로세스 뷰, 배치 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1이라고 했을 때 1은 유스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건 사용자의 어떤 관점,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유스 케이스 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 5가지 관점을 통해서 설계를 하면 완벽한 또는 완전한 또는 문제가 없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그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5가지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4+1뷰로 바라보고 설계를 했을 때 이 시스템의 이 누수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유스 케이스 뷰라는 것은 유스 케이스라는 거는 사용자의 어떤 케이스들인 거예요. 사용자들이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사용자들의 어떤 상황들, 케이스들 상황들을 다 고려한 어떤 관점들이죠. 그래서 사용 사례라고 용어를 줬는데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쓰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계를 정의한 것이 유스 케이스 뷰다. 그래서 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출 설계하는 작업에서 주도하는 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결국 사용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스템 안에 있는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최신의 기능들이고 뭐 휘황찬란한 아주 뭐 엄청난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사용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시스템은. 그래서 시스템을 설계할 때 중요한 건 뭐다? 기능 이런 것보다 우선 유스 케이스, 사용자의 어떤 관점, 사용자의 사용 사례, 사용자의 어떤 관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걸 4+1뷰의 핵심 중앙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엔드 유저의 기능, 펑셔널리티, 그래서 사용자 구조, 그래서 사용자와 기능성,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되는데 이게 가장 키입니다. 키. 이게 키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키예요. 이게
핵심 키다. 그래서 유스 케이스 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뷰를 뭐 할 수 있다? 검증한다. 다른 뷰를 검증한다. 이 유스 케이스를 토대로 해서 다른 뷰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논리뷰. 논리뷰는 뭐냐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상위 수준에서 시스템의 논리적인 구조와 행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클래스라든가 인터페이스라든가 협력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인 구조를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널리스트나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이 이 구조화할 때 쓰는 관점이 로지컬 뷰라는 것이고요. 분석 설계자가 바라보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분석 설계자들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조가 돼 있지 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나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현 뷰라는 것은 임플먼테이션 뷰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을 실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컴포넌트와 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죠. 실제 기능 컴포넌트들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정적인 소프트웨어 모듈, 데이터 파일, 컴포넌트들의 구성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리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네, 구현은 컴포넌트로 이렇게 구조화 개발하고 그거를 이제 서로 간에 연관 관계를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현하면 컴포넌트. 자,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뷰가 있는데 프로세스 뷰는 말 그대로 이제 시스템의 태스크나 스레드나 프로세스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프로세스라는 거는 서로 구성 요소들 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절차대로 태스크, 이 작업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현 뷰는 실제 단위의 어떤 컴포넌트 기능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고 프로세스 뷰는 그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절차대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실행이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스템 통합자가 성능을 판단할 때 보는 거예요. 성능. 그러니까 실제는 각각 기능들을 만들었는데 그 기능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체 기능들을 다 아울러서 시작부터 끝까지 정상적으로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지를 성능이나 가용성이나 이런 걸로 기준으로 해서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표현하고 설명해내는, 정의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퀀스나 협력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배치 배포뷰는 말 그대로 이 시스템을 전체로 만든 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거. 실제 시스템이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관계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할 때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치하고 설치했을 때 어떻게 물리적인 노드나 물리적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호 연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정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배치 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설치 인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 배포 다이어그램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시면 이 유스 케이스는 누구의 시각으로 된 거냐라는 거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스 케이스 뷰는 사용자, 기능성,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은 뭘로 표현할 수 있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논리 뷰는 분석 설계자, 구조, 그 다음에 클래스 시퀀스 다이어그램. 구현 뷰는 프로그래머,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프로세스 뷰는 시스템 통합자, 성능, 시퀀스 협력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배치 배포 뷰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설치 인도, 배치 배포 다이어그램. 자, 그래서 이거를 매칭시켜서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좀 헷갈리는 거는 유스 케이스는 유스니까 사용자라고 이해하시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하고 매칭이 돼서 딱 이해가 되는데 논리 뷰는 로지컬 뷰는 이제 분석 설계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논리는 논리적인 걸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땐 분석 설계자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나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현비는 구현은 컴포넌트 이렇게 이해하셔서 그거는 누가 한다? 구현은 개발자가 한다. 그래서 프로그래머. 그래서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된다. 그다음 프로세스 뷰라는 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제일 헷갈릴 것 같아요. 프로세스 뷰가. 그래서 프로세스 뷰는 전체적인 흐름,
실제 그 기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 데이터를 입력하면 출력까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 전체 기능의 프로세스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통합자가 보는 것이고 성능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은 또 시퀀스나 협력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 있다.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구성을 한 거라서 논리부로 바라봤을 때도 이 전체를 바라보게 돼요, 당연히. 근데 이제 프로세스 뷰는 뭐냐면 실제로 이 시스템 통합자가 나중에 이제 분석할 때, 아니 분석 단계에서의 어떤 관점이 아니라 프로세스 뷰는 이 시스템 통합자가 나중에 이제 시스템을 다 만들고 나서 통합할 때, 전체적으로 통합 테스트하거나 통합할 때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다음 배치 배포는 말 그대로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4+1뷰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렸습니다. 이걸 뭐 전체적으로 이게 뭐 4+1뷰의 구성 요소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유스 케이스 뷰, 논리 뷰, 뭐 구현 뷰, 그다음에 프로세스 뷰, 그다음에 배치 뷰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죠. 뭐 윤원구, 푸배 뭐 이렇게 뭐 외우기 좀 뭐 애매모호한데 그냥 이거는 좀 억지로 외우다기보다는 그냥 유스 케이스 뷰, 유스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분석, 설계, 구현, 배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설계하는 개발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분석하는 사람이 논리뷰로 하고 논리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현하고 구현뷰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뷰 하고 그 다음에 배치 뷰 하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뭐 분석, 설계, 개발, 배치 이런 식의 단계로 한다. 설계, 시스템 개발 단계 있잖아요. 시스템 개발 단계. 개발 단계와 유사하니까 분석, 설계, 개발,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에 뭐예요? 배치, 배포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개발 단계잖아요. 그래서 분석 설계는 로지컬, 그죠? 논리뷰고. 그 다음에 개발은 구현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테스트 단계는 통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테스트하면서 통합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세스 뷰. 그 다음에 배치는 배치 뷰. 이렇게 해서 이 순서대로 이해를 하시면 더 빠를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현행 시스템 분석 대상 요 핵심 요소 개념 이해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예. 요거는 현행 시스템 분석할 때 그 아까 우리 단계를 배웠잖아요. 단계. 요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구성 기능 인터페이스 파악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스템 전체의 목록을 따지는 거라서 구체적인 기술 어떤 개념이나 기술적인 요소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단계의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파악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뭐였었어요? 3단계가 하드웨어 구성 네트워크 파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배웠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파트하고 4+1뷰 파트는 2단계의 소프트웨어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배우는 현행 시스템 분석 핵심 요소 개념 이해 이 부분은 하드웨어를 파악하는 세 번째 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시스템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사실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는 시스템에 제공하는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파악할 때 이런 핵심 요소들을 토대로 해서 파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당연히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컴퓨터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한다? 운영체제. 그래서 하드웨어,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그런다? 운영체제.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제어하거나 통제하거나 관리,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하는데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뭐다? 운영체제. 그래서 운영체제가 뭐 서버형 운영체제가 뭐가 있고 모바일 운영체제 뭐뭐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럼 네트워크는 당연히 이제 컴퓨터 장치들 간의 노드 간에 연결을 해주는 그 다음에 서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거기 안에는 뭐 광 케이블로 된 건지 뭐 와이파이로 된지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비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데이터를 집합을 만들고 저장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는 운영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DMS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DBMS 종류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들웨어. 미들웨어는 분산 컴퓨터 시스템에서 응용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환경 안에서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어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뭐 우리가 미들웨어는 뭐 와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스라는 거는 그 웹 인터넷으로 어떤 사이트를 접속하면 웹 서버를 통해서 사용자가 접속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들어와서 미들웨어, 와스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데 그 중간에서 미들이 중간이잖아요. 중간에서 사용자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정보라든가 어플리케이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능해 통신이 이루어지거나 제어라든가 이런 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 밸런싱 같은 거 해주거든요. 사용자가 많이 접속되면 분산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거는 이제 서버 층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트랜잭션과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웹 어플리케이션이 그 와스에 설치가 되면서 DB하고 통신하고 또 웹에서 들어오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데이터를 전달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중간에서 어떤 매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현행 시스템 분석 시 고려사항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하드웨어를 분석할 때 서버 운영체제와 DBMS와 미들웨어와 네트워크와 오픈소스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어떤 측정 기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버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품질 측면에서는 신뢰도하고 성능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지원 측면에서는 기술 지원, 주변기기, 구축 기능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설명은 다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화면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또 이 자료는 제가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를 연결해 놨으니까 다운받으셔서 또 학습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측면에서는 DBM에서는 이제 가용성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상호 호환성 이런 것을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원 측면에서는 기술 지원, 구축 비용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미들웨어는 이제 당연히 성능 측면에서는 가용성, 성능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원 측면은 기술 지원, 구축 비용. 사실 보면은 이 고려 사항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비슷비슷한데 그 서버하고 운영 체제인 경우에는 우리가 하드웨어잖아요.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성능 이런 게 중요하겠죠. 신뢰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버그가 발생되지 않는 거, 버그로부터 이제 재기동 다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성능, 메모리는 얼마나 되는지, 실제 스펙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하드웨어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이렇게 와서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DBM에서는 당연히 이제 DB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백업하고 복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화나 복제, 장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능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튜닝 옵션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상호 호환성이라는 거는 DB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그 어떤 다양한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 사양에 관계없이 호환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운영 체제를 지원하는 뭐 연결하는 JDBC라는 ODBC라는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들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기능 성능이 뭐냐면 이런 안정적인 트랜잭션,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중화, 뭐 와스를 이중화시켜서 로드 밸런싱 하는 거, 로드 밸런싱 하는 게 중요하죠. 로드 밸런싱. 이거 영어로 써드릴까요? 로드가 짐이죠. 로드 밸런싱. 로드 밸런싱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데이터 처리 기능 이런 것들을 잘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성능을 따져봐야 되고 네트워크는 이제 네트워크 현행 시스템 네트워크 구조나 네트워크 구성도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백봉망이라든가 라우터라든가 스위치 등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위치 관계도 중요하고요. 네트워크 장애 발생 추적 기능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됩니다. 오픈소스는 이제 오픈소스를 사용했을 때 라이센스 종류라든가 사용수라든가 이런 것들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행 시스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